드라마 남주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벽치기 멋있게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준변입니다. WS502 김영준 씨 아시죠? 최근 김영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행위를 한 여성에게 최근 법원은 징역 8월에 실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2010년 5월에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김영준 씨를 고소했었는데요. 작년 3월에 고소했었습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요. 결국 이 여성에게 무고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영준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입었고 연예인 활동을 하지 못했고 그 피해액만 해도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미투 운동 이후에 이게 성범죄인지 아닌지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일단 신고를 하자, 신고를 하고 보자 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무고행위를 해서 난 성범죄를 당했다 라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성범죄의 특성은 어떤지, 성범죄의 그 관련 판례는 어떤지, 억울한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성범죄에는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그리고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친족 관계에서의 성범죄 등 많은 종류의 성범죄가 있습니다. 각 성범죄마다 구성 요건이 다른데요. 그리고 처벌 규정도 다릅니다. 이 각 개별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비교적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좀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 이외에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그리고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든지 취업 제한이 붙는다든지 이런 부수 처분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범죄 유죄 선고가 나고 나면 이후에 이런 부수 처분들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결로서 유죄가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 조사 당사자를 무죄로 봐야 된다는 원칙인데요.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실무상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대한민국 법상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난 무죄인 상태로 조사를 받고 무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날 좀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받아보면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미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추궁을 하거나 했던 말을 또 질문하거나 유도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서 나의 진술에 이런 오류를 잡아내려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나의 이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을 하고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는 도중 나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아무 다른 증거가 없어요. 피해자 진술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당했어요 라고 하는 진술밖에 없어요. 그래도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의 문구들을 보면 엄격하게 피해자의 진술에 증명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재판을 받아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진술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를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문구들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고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드라마 남주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벽치기 멋있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보시면 이게 에릭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들은 에릭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에릭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에릭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행동하시면 사실 추행 당했다라고 신고를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스키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유연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유연석이 아니잖아요. 상대방 표정을 보세요. 놀라운 표정이란 말이에요.
뭔가 예상치 못하게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키스를 당한 듯한 지금 표정이잖아요. 경우에 따라 유연석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행동들 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강제추행죄로 인정이 돼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구수처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성적 접촉에 있어서 잘못한 게 없으면 사과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합니까? 꼭 사과를 하다가 그런 것들이 증거가 돼서 나중에 법정에 제출이 되고 제3자 입장에서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라고 하는 문구가 뭔가 잘못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랬던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잘못했다라고 하고 고소를 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용서해주겠다 이런 말들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셔서 사실 사과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이렇게 만나면서 바로 추행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받아야 되고 엄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서로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술도 먹고 2차, 3차 가고 모텔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의 집에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난 동의한 적 없어, 난 상당히 수치심을 느꼈다 라고 하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성범죄가 있었는지 아닌지. 그런 경우에는 모텔에 들어가는 CCTV라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는 CCTV라든지 아니면 둘만이 있는 장소에 들어가는 CCTV라든지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텔이나 그 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전에 문자라든지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꼭 잘 확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다가 녹취를 하게 되었다면 그 녹취 내용 중에 우리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증거로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관련자들이 증언이 있다면 증언들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행사해서 추행을 했다거나 강간을 했다거나 이런 범죄는 강력히 처벌을 해야 되고 매우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용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돼야 됩니다. 이 성범죄에 대해서 특히 무고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성범죄의 무고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